통합과학 추가 진도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교재 준비되셨나요? 네, 교재 준비되셨다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세포라는 건 뭐냐? 자, 생명 시스템, 그러니까 이 단원 이름이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니까 결국 뭐에 관한 설명이냐면 세포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세포라는 건 뭐냐? 결국 생명 시스템, 우리가 이제 사람 몸도 전부 다 뭐로 이루어져 있는 거냐면 결국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 그 다음에 기관, 기관계, 그 다음에 개체 이런 식으로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세포이다. 즉 기능적인 구조적인 기본 단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시겠습니다. 단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단세포 생물은 그 세포 자체가 하나의 개체이므로 단세포 생물은 결국 세포가 개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즉 아메바나 집신벌레나 이런 단세포 생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아메바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단세포라는 뜻입니다. 단세포. 자, 그다음에 다세포 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세포 생물은 조금 달라서 다세포 생물은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세포가 조직, 조직이 기관, 모여서 기관, 그 다음에 그 기관들이 합쳐져서 개체 이렇게 갑니다. 이제 중학교 때 배우셨을 테지만 식물의 경우에는 세포에서 조직, 조직계, 그리고 조직계, 그리고 기관, 그 다음에 개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입장에서는 동물 경우에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예요. 즉 요 조직계라는 단계는 식물에만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관계라는 단계는 동물에만 존재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기본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인데 식물인 경우에는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이고요. 동물의 경우에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네, 기억이 나실 거라 믿고요.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기능적 세포로서의 단위에서 사실 세포들이 모여서 결국엔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개체를 만드는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포 내 소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물질 대사를 맡은 파트, 생식을 맡은 파트, 유전을 맡은 파트, 즉 생명활동이 이렇게 다 구조적 기능적 단위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포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로도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포 내 소기관에 관해서 좀 뭘 볼 거냐면 우리가 PPT를 좀 보실 겁니다. 네, 자, 이 PPT를 좀 보시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1번 핵, 소포체,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세포벽, 세포막, 골지체 이렇게 배우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개체에 관해서 얘기할 때 왼쪽은 이제 동물 세포고요, 오른쪽은 식물 세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뭐가 좀 다르죠? 좀 다른 게 하나 있죠. 뭐가 좀 다른가요? 네, 동물 세포는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식물세포처럼.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결국 뭐 때문이죠? 결국 세포벽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죠? 그래서 세포벽을 기준으로 동물세포와 생물세포는 그 모양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정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식물세포는 엽록체라는 즉 광합성을 담당하는 세포내 소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엽록체라는 세포내 소기관과 세포벽이라는 세포내 소기관은 결국 식물세포에만 있다. 그럼 나머지 핵이라든가 소포체라든가 리보솜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라든가 그다음에 세포막이라든가 골지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물세포건 식물세포건 모두 갖는 세포내 소기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얀색 백보드에
비춰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동영상을 찍을 때. 그래서 칠판에 흑판에 직접 주사 방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에 관한 설명입니다. 핵. 자,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나 둘 다 핵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핵은 그러면 뭐를 할 거냐? 이제 핵에서 하는 것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뭘 가지고 있냐면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를 갖고 있어요. 그 DNA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 이걸 이제 세포 내 핵이라고 합니다. 핵은 이제 모양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교재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군데군데 뭐가 나와 있어? 핵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DNA로부터 RNA를 만들면 이 DNA로부터 만들어진 RNA가 이 핵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되면 소포체라는 걸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포체는 그럼 뭘 하는 곳이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기 동물세포에서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서 핵에서 만들어진 물질의 이동 통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포체는 물질의 이동 통로이다. 요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결국 리보솜까지 갈 거다 이거예요. 그럼 리보솜에 가서는 뭘 할 거냐? 단백질 합성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단백질 합성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뭘 배우실 거냐면 전사와 번역이라는 과정을 배울 건데요. 요 과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단원에서 전사 번역에서 요 내용을 써먹게 되실 겁니다. 다음 단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결국엔 저렇게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어디로 갈 거냐?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갈 거냐면 골지체로 내려갑니다. 자, 골지체는 결국에 이 만들어진 단백질을 어떻게 할 거냐면 단백질이나 지질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것들을 어디로 보내는 역할을 하냐면 세포 외부로 분비하는 역할이에요. 세포 내외부로의 분비를 담당하는 기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래서 물질의 흐름이 핵에서 DNA가, 즉 유전 정보를 가지고 DNA로부터 RNA를 만들거나 이러면 이게 소포체를 거쳐서 리보솜에 도착할 거고요. 그럼 리보솜에 도착한 RNA는 단백질을 만들어내. 그리고 그 단백질을 만들어진 단백질이나 이 지질은 결국 골지체가 세포 내외부로 분비를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물질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세포 내 소기관들이 각각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연결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럼 우리가 되게 많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세포 내 소기관들이 있어요. 그쵸? 많이 알고 있는 세포 내 소기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는 뭘 할 거냐? 미리 하나 질문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결국 거기선 세포호흡이라는 게 일어날 건데 세포호흡이라는 게 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세포호흡이라는 건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즉 유기물을 가지고, 즉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뭘 얻어낼 거냐면 에너지를 얻어낼 거예요.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세포 내에 물질 대사 중에 세포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러면 여기선 무슨 일을 하느냐?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건 결국 미토콘드리아라는 부분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생긴 모습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생긴 모습이 좀 이제 제가 확대해서 좀 강조해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꼭 오므라이스 계란 덮여져 있는 거에다 케첩 뿌린 모양, 아니면 핫도그에다가, 그쵸? 핫도그, 막대기 없는 핫도그에다가 케첩을 뿌릴 때 이렇게 뿌리잖아요. 네,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모습을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엽록체입니다. 엽록체는 누구한테만 있다고 했죠? 식물세포에만 있고요. 식물세포에서 뭘 담당해요? 광합성이라는 걸 담당하죠. 즉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얻어내는 과정. 네, 그래서 그 만들어진 영양분을 저장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엽록체는 광합성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생긴 모습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옆에 미토콘드리아 옆에 엽록체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엽록체는 꼭 뭐처럼 생겼냐면 동전을 쌓아놓은 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 모양이 아주 특징적인 구조라서 요 동전을 쌓아놓은 것 같은 요런 구조를 요렇게 그립니다. 동전을 쌓아놓고 그거를 두 개의 실로 연결한 것처럼 생긴 모양이에요. 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모습을 기억하셔야만 문제에서 이 세포 내 소기관의 그림을 주고 기억은 무슨 일을 하냐, 니은은 무슨 일을 하냐 이런 문제들, 가장 전형적인 문제들을 푸시려면 일단 세포 내 소기관의 구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모양이다 이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 두시면 세포 내 소기관에 대한 걸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트를 공부할 때 약간 물리적 성향이나 화학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생물 파트다 보니까 생명과학 파트다 보니까 외우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세포 내 소기관을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좀 짚어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핵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핵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소포체로 가죠. 소포체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리보솜까지 가고요. 그 리보솜에서 뭘 만드냐면 단백질을 합성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골지체로 이동해 가고 골지체가 세포 외부로 분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흐름에 따라서 외우시면 외우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물질 대사 두 가지가 있어요.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 세포호흡에 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한다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요. 즉 세포 내 발전소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서는 뭘 하냐면 광합성이라는 걸 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와 엽록초의 구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서 이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종이에다가 핵 써놓고 뭐뭐뭐 한다. 미토콘드리아 써놓고 뭐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세포 내 소기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외우시려고 하다 보면 너무 버거운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외워지는 게 쉬울 겁니다. 사실 지금 반복해서 2번 정도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머릿 속에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걸 기본으로 조금 이제 학교 선생님이 조금씩 더 설명해 주신다 하든가 우리 학교만 꼭 가르쳐 주는 게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꼭 분명히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 이외에 몇 가지 세포 내 소기관에 관한 설명인데요. 특히 이제 액포와 세포벽에 관한 설명입니다. 액포는 이런 거예요. 학교 선생님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언제 이걸 배웠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액포라는 건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고 동물세포에도 존재할 수 있고 식물세포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물세포에선 거의 관찰되지 않는데 이건 이제 퇴화돼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물세포에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식물세포에만 관찰된다 이러면 사실 그렇죠. 동물세포에서는 이게 퇴화돼서 관찰되기가 어려운데 식물세포에서는 정확하게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식물세포에만 있는 이 액포라는 애는 결국 뭐냐? 쉽게 얘기하면 노폐물 저장소예요. 노폐물을 저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세포벽인데요. 세포벽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건데 이건 식물의 경우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 엽록체, 세포벽 이 두 가지는 어디에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네, 식물의 세포에만 존재한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에 관한 설명은 워낙에 많은 양의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그 수업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세포막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만 생각해 보면 자, 갑니다. 동물은 이렇게 뭘 갖고 있냐면 세포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쪽은 세포 내부고요. 바깥쪽은 세포 외부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거죠. 세포 내외부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죠? 세포 내와 외부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세포 내 소기관을 배운 것 같은데 그 흐름과 역할,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각각을 공부하시면 아주 수월할 거라고 믿어요. 네, 꼭 그렇게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세포막 내용으로 얼른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자, 여기 그림 확대해 놓은 거 보이시죠? 네,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결국 세포막에 관한 설명을 아까 제가 좀 더 해드린다고 그랬죠? 네, 뒤에 155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이 154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맨 위에 세포막의 구조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인지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지질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단백질이 들어있는 형태죠. 이렇게 단백질이 들어있는 형태. 네, 이거 따라서 우리가 세포막은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그러면 인지질이 몇 층이죠? 이게 한 층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층이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지질이 위아래를 보고 이렇게 두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과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내부로 관통하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내재성 단백질, 외재성 단백질 하지만 어쨌든 단백질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세포막은 구성된다. 그리고 이 인지질을 확대해 놓은 그림이 나오죠. 이 인지질 확대해 놓은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나눠요. 이 머리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친수성 부분입니다. 즉 뭐와 친한 거냐면 물과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내부에도 세포의 안쪽에도 물이 많고요. 그다음에 세포의 바깥쪽에도 물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나란히 쌓이는 게 아니라 친수성 부분은 위층의 친수성 부분은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아래층의 친수성 부분은 세포 내부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머리 부분이 친수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두 번째 꼬리 부분입니다. 이 꼬리 부분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잘 어울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수성이에요. 물과 친하지 않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친유성 부분이죠. 기름과 친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네, 여기까지 전체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세포막의 구조가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인지질 부분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은 뭘 담당할 거냐? 말 그대로 소수성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지용성 성분, 지용성 영양소의 이동 통로가 되고요. 단백질은 수용성 영양소의 통로가 됩니다. 즉 단백질을 통해서 가는 것들은 뭐 포도당이라든가 수용성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내외부로 전달되는, 교환되는 물질은 결국에 지방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자, 따라서 왜 저렇게 구성됐으며 그 다음에 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는 왜 지용성 물질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통해서 왜 수용성 물질이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통해서 잘 외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안 친하다. 이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세포막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셨죠?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내용. 자, 이제 선택적 투과성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선택적 투과성.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얘기는 물질 교환이 일어날 때 세포막을 통한 물질 교환은 선택적인 투과를 하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 선택적 투과성에 관한 설명은 어떤 거냐면 인지질 이중층에서는 지용성 성분이 그 다음에 단백질에서는 수용성 성분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결국에 선택적 투과성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그 투과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리고 투과하는 곳이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확산과 삼투를 통해서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즉 확산이 되는 물질이 있고 네, 삼투라는 현상을 통한 물질의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따로 있다. 확산이라는 건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냄새가 확산된다. 그러면 이런 거죠. 그 냄새라는 걸 누가 일부러 옮겨주는 게 아니고요. 그 냄새 분자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냄새 분자에 해당하는 것들이 스스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이라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그 그러니까 매질을 필요 없이 그 물질 자체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간다는 게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확산은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고농도인 부분과 저농도인 부분이 있을 때 고농도인 부분에서 당연히 저농도인 부분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쵸? 네. 확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 물질 자체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이러한 확산은 대부분이 기체에 관한 설명을 할 때 많은데요. 이 기체 성분들 뭐 O2라든가 CO2라든가 이런 가스 교환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이 가스 교환이 어딜 통해서 일어나느냐? 확산을 통해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일어난다. 라고 기억하시면 굉장히 쉽죠. 네. 그래서 이제 확산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삼투라는 겁니다. 삼투는 그런데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밖에 많으면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많으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 이거 말고도 세포 내부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밖에 많건 안에 많건 상관없이 이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 내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이러한 현상이 뭐냐면 삼투 현상이에요. 그리고 삼투는 이 용질에 해당하는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용매가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자, 따라서 삼투 현상은 용매가 이동하는 것이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용매는 그럼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 거냐? 저농도에는 용매가 많죠. 고농도에는 용매가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 똑같다고 했을 때 저농도라는 건 용매, 즉 물이 많은 거죠. 그러면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뭐가 이동하느냐면 이 용매가 이동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용매의 이동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삼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네. 여기까지 확산과 삼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내용을 쭉 들으시다가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다시 이 부분으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과 삼투를 다시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삼투라는 현상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이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삼투가 일어나느냐면 용매가 누굴 통과한다? 반토막이라는 걸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있을 때 용질 입자는 투과가 힘들다 이거죠. 용질 입자는 투과가 힘들고 용매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것. 이걸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저장액에서의 물의 이동, 등장액에서의 물의 이동, 고장액에서의 물의 이동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뒷 내용은 결국 앞에 있는 내용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미리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확실히 알고 그 다음을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제가 좀 이따가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끊어놓고 확산과 삼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끊으시라고요. 가장 학생들이 좀 곤란해하는 파트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까 삼투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삼투라는 걸 여기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확산이라는 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게 용질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얘기했는데 삼투라는 현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삼투라는 현상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반투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저농도에 즉 용매가 많이 있는 쪽이죠. 용매가 많이 있는 쪽에서 고농도, 용매가 적은 쪽으로 뭐가 움직이는 거냐면 용매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이 움직이는 거죠. 물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 과정. 그러면 만약에 저농도와 고농도를 설정할 수 있으면 용매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이 세포를 봤을 때 세포 바깥에 즉 삼투압이 어느 쪽이 더 높으냐, 그 다음에 세포 내부가 더 높으냐 이런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요 세포가 바깥이 저장액, 즉 저농도라는 거죠. 밖이 저농도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는 고농도가 되고 외부에는 저농도가 되니까 결국 저농도의 외부에서 내부로 뭐가 움직이냐면 물이 움직입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게 양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많이 움직이냐면 내부로 많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저장액에다가 적혈구라는 세포를 넣어놨을 때 이 적혈구는 바깥에서 내부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빵빵해지는 거죠. 네, 빵빵해지는 거다. 두 번째, 등장액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원래 이제 적혈구의 생긴 모습이 이렇게 생겼죠. 도너츠 모양으로.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양과 밖으로 나가는 양이 같아서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농도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하냐면 등장이라고 그래요. 등장액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등장액에서는 이 세포의 부피가 변하지 않죠. 저장액에 넣어놨을 때는 세포가 빵빵해지는,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현상이 있었는데 등장액에선 그렇지 않았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고장액으로 가보죠. 고장액. 자, 이제 고장액을 가면 바깥이 고농도라는 뜻이에요. 고장액이니까 밖이 고농도면 내부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더 크다는 거죠.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그래서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세포가 쪼글쪼글해지면서 내부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서 쪼그라들죠. 그쵸? 네. 요 과정을 잘 기억하셔야만 삼투를 잘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느냐? 저장액, 즉 외부가 농도가 더 작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거고요. 두 번째, 등장액에서는 내외부로 통과하는 물이 양이 같기 때문에 전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장액에서는 그럼 어떨 거냐 이거죠. 고장액에서는 바깥이 지금 고농도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서 세포 내부로 쪼글쪼글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5페이지 보시면 식물세포의 삼투 현상에서 실험 내용이 나오고 그 실험 내용을 이해하실 때도 지금 배우신 이 내용을 그 주된 내용으로 개념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단원 생명 시스템 속에서의 화학 반응을 배우기 전까지 페이지 159페이지까지 숙제를 교재에 있는 숙제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교재를 안 받으셨던 분들은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그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프린트를 해서 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강의가 올려져 있고 블로그에는 파일이 옮겨져 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자,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일이 없지 않는 한 외부 외출을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밖에 걸어다니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마스크를 꼭 사람과 대면할 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이 바깥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 생명 시스템 속에서의 화학 반응을 공부하기 전까지 제가 당부드린 내용들을 잘 지켜서 공부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